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있는 오아르 미술관에 가서 파놉티콘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제러미 벤담이 쓰고 신건수가 옮겼습니다. 만일 다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에워쌀 수 있는, 그들의 행동과 인적 관계, 생활 환경 전체를 확인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감시에서 벗어나거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가 여러 주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고 효력 있는 도구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교육은 학생을 둘러싼 전체 환경의 결과물이다. 한 인간의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바로 그의 행동 전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물들에 둘러싸이게 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그를 놓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이 다수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만일 단 한 명이 관리하는 것처럼 빈틈없이 업무가 진행된다면 관리자들에게 일관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감시 체제를 보완하는 조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새롭고도 유용한 이 아이디어가 현재까지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루어낸 힘을 능가하는 감시 권력을 단 한 사람에게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매우 단순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현안이 있다. 그것은 감옥이다. 장점이 많은 이 원리는 적용 가능한 어떤 시설보다 입법기관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다. 중요성, 다양성, 어려움, 이것이 바로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는 이유다. 같은 원리를 연속적으로 다른 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요구한 까다로운 주의사항 중 몇 개만 없애면 될 것이다. 감옥을 완전하게 개혁한다는 것은 죄수들이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화를 보장하고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타락으로서 오염된 건강과 청결, 질서, 근면을 확고하게 하며 비용을 감소시키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단한 건축 아이디어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벤담과 듀몽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글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영어 원본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원리를 사용하는 방식의 효율성이나 특징을 판단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감옥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유를 남용한 사람에게서 자유를 박탈해 수감하는 것은 그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죄로 빠져들게 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수감자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사회를 위해서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품성을 개선하는 교화시설이다. 감옥 가운데 관리가 가장 엄격한 곳인 쇠사슬을 채우는 감옥이나 지하감옥은 단지 수감자들을 가두는 기능만 한다. 야만스러운 무관심으로 인해 개혁을 이룰 가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옥의 개혁은 무시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몇몇 노력은 적절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개혁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사도로서 살았고 순교사로서 죽은 관대한 하워드는 이런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대중적인 관심을 일깨웠고 여러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부패를 드러내는데 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감옥은 쾌쾌하고 끔찍한 거주지이자 온갖 범죄의 학교이며 비참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다. 또한 감옥을 방문하는 등 인류애적 행위는 두려움에 떨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종종 죽음의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처사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경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적이 있다. 즉 공급 횡령과 태만이다. 신뢰에 의한 관리는 계속해서 위태로운 일에 노출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한 관리는 태만하지 못하게 하며 공급 횡령을 불가능하게 한다. 신뢰에 의한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관리자들이 자신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권력, 새로움, 명성에 대한 애정이나 공적 정신과 온정은 이들의 열정을 북돋우거나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원리 하에 있는 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동기가 유발될 수 없는가? 새로운 동기가 주는 부담이 다른 동기들로 인한 효과를 파괴하지 않을까? 권력에 대한 애정은 잠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으나 금전적 관심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공적 정신은 느슨해지며 새로움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치열해진다. 이해관계가 없는 관리자들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며 공급 횡령도 하지 않고 지나친 태만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람들처럼 경제적 결과나 노동의 성과에 관심을 가질까? 좋고 나쁨은 비교를 나타내는 상대적 용어다. 관리가 매우 잘 되거나 생산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손에 들어온 이익을 보고 나서야 칭찬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택 기준이다. 관리는 겉보기에는 나쁜 관리 방식일지라도 성취한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들과 달리 이익을 개인적으로 갖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관리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간에 단지 봉급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물론 봉급은 그 지위를 차지하는 데 많은 동기를 유발한다. 하지만 열심히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만이 진정한 동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과 이익 사이에 있어야 하는 필연적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봉급이 더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며 즐거움과 사교육의 한가운데로 다가가려 하고 자신을 비천하고 사소해 보이게 하는 일을 싫어하게 된다. 봉급이 충분하다면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우선 모든 일을 하도록 파견할 대리인을 찾는다. 그런데 이는 책임자에게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단지 책임자가 대리인에게 자신의 일을 전가하는 것뿐이다. 무능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직위를 선택하게 할 경우 고액의 급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풍부한 일자리는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음모자들의 먹이다. 이 음모자들은 궁정에 있는 신하가 아니라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각 관료 대신의 시종이다. 재물로 인한 부패한 이 응석바지들의 공적이란 직책에 있는 동안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며 자신들의 재능이 모자라는 만큼 일에 대한 열의보다 오만함이 더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틀림없이 명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욕심없이 봉사하고자 하는 관리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봉급을 받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사업권보다는 덜 노력할 것이다. 지위의 권력과 권한을 사랑한다는 것이 업무의 피곤함이나 그로 인한 짜증까지 늘 좋아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일자리가 독창적이라는 이유로 화려하게 빛나는 동안 그 일을 좋아한다면 독창성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일을 좋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게다가 이익에 대한 열정이 없는 곳에서는 일에 대한 활력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다. 금전적 동기가 없는 관리자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신뢰를 보장받으면 받을수록 신뢰를 얻는 만한 일에 노력하는 데 소홀해진다는 것 때문이다. 관리의 핵심이 강한 애착이라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의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투명함이다. 그런데 전체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 염려하는 감독관이 없다면 투명함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없다. 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들 각각은 집착을 한 의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수감자들에 대한 확대나 괴롭힘,
이 생산 이익을 내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형사처럼 가까이에서 감시하게 된다. 수감 상태의 온갖 결점은 과장될 것이고 모든 오류는 더 크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금전적 동기가 없는 관리자는 일에 대한 애착 대신에 관대함에 매혹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맹목적인 평가와 무한한 공경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덕행의 고귀함에 대해서 개인적 욕심 없이 봉사하고 금전을 무시하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몇 가지 혐의를 가지고 명예를 손상시킨다든가 이익으로 보상받게 하는 것은 그 명예를 더럽히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대중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또한 대중도 이 말에 동의할 것이며 만일 누군가가 감히 그에게 남용이나 태만을 언급한다든지 관대한 관리를 모욕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반대하기 위한 비열한 외침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것은 감옥 내부에 수감자들을 배치하는 방법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부를 함께 수감하는 것은 모든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진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살인자와 도둑, 중범죄자와 채무자를 함께 수감하는 것은 반만 썩은 것이 완전히 썩은 것에 의해 공격받게 하는 것이며 공기의 더러움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정신의 오염이 양심에 해를 끼치는 하수구 속 같은 감옥에 이들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수감자가 많이 모여있는 감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소문, 소란남, 소동 등 온갖 광경을 보면 반성을 이루어지거나 회개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순간을 만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군집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결과는 수감자들이 수치심에 단련되는 것이다. 수치심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유발되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런데 범죄자 사이에서 범죄가 비난받을 수 있는가? 그들 사이에서 누가 자신을 욕할 수 있는가? 함께 사는 것이 강요된 그들 사이에서 누구든 적보다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여론이 규칙과 원칙으로 사용되는 사회다. 이 방식에서 격리된 사람들은 대중과 자신을 별개로 구분한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언어와 습성이 서로 닮아간다. 모르는 사이에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우두머리가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에서는 가장 타락한 자가 가장 용감하며 가장 악독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독하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감옥 밖의 일반 대중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면 다른 대중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결국 자신들의 결정, 즉 타락하거나 악독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방침을 깨버린다. 이 테두리에 갇힌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용한 사람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그 혼란 속에서는 양심의 유약한 속삭임이나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기억 속의 여론과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평가를 다시 얻어야겠다는 의지를 더욱더 쉽게 저버리게 된다. 이것과 정반대의 방식은 정신적 오염에서 수감자 각각을 완전하게 떼어놓기 위해 완벽히 고립시켜서 반성이나 회개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수감자들을 관찰했던 훌륭하고 공정한 하워드는 이 절대적 고립이 당장에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효율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며 불행한 수감자를 절망과 광기와 무감각한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고 보았다. 텅 빈 영혼이 스스로 몇 달, 몇 년 동안 번민하도록 남겨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결과가 있는가? 반발심을 순화할 수 있는 며칠 동안만 회개가 유효할 뿐이다. 그러나 더 연장할 수 없다. 기나피나 안티몬 같은 일반적인 음식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절대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에도 위배된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경제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도 논박할 수 있다. 즉 절대적 고립에는 막대한 건축 비용이 지출된다. 그리고 체감과 청결 유지, 환기에도 그 비용이 배가 된다. 또한 개인 수용실은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두세 명도 공동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선택의 여지가 축소된다. 마찬가지로 이 방식은 숙련된 기술자에게서 도제 교육을 받게 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립에 의한 의기소침은
무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노동에서 발생하는 활력과 경쟁심을 파괴함으로써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수감자의 음식에 관하여 두 가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정량만 주어야 한다고 믿어왔으나 그 할당된 양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비인간적인 행위다. 이는 부당한 처벌이다. 처벌이 범죄의 등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강함이나 약함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하루나 한 달이 아닌 몇 년의 부당한 처사는 결국 잔인한 짓임에 분명하다. 식사 후에도 시장기가 가시지 않고 지속되는 불행한 사람은 틀림없이 식사 시간 사이에도 계속 배가 고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을 파괴하는 병, 즉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팔이나 다리 대신 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 진짜 고문이다. 왜 아직도 수감자들에게 각자의 식욕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가?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정의로운 최초의 바람이 아닌가? 두 번째 오류는 사려 깊지 못한 호의 때문에 발생한다. 즉, 수감자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몇몇 개혁가,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보다 타인에게 관대한 훌륭한 하워드는 대부분의 시골 사람이나 다수 도지 거주자들의 식생활을 생각하지 않고 이들 수감자들에게 적어도 일주일에 2회는 사치스러운 육류를 제공하고자 했다. 범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수의 덕망 있는 농사꾼도 실현하기 힘든 단지 희망에 불과한 악리 4세의 바람을 실행해야 할까? 수감자의 음식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싸고 평범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감자들이 노동자나 빈민계층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식욕을 돋을 필요가 없으므로 양념 등의 자극적인 어떤 것도 섞지 말아야 하고 음료는 물 이외에 발효된 음료는 절대 안 되며 빵은 가장 싼 것만 제공한다. 식욕을 돋우는 것은 작업장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풍부한 음식은 대지에서 제공되는 가공할 필요가 없다. 감자만 먹는 아일랜드인이 약해지거나 퇴화했는가? 귀리를 먹는 스코틀랜드 산악인이 전쟁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는가? 그러나 수감자들이 자신의 노동 수익으로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는 보상을 통해 작업을 독려하거나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활동 자체의 최고의 원리다. 그런데 개개인이 자신의 모든 기력을 낭비 없이 사용하도록 보상은 상황에 따른 상여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순수하고 적당한 것을 넘어서 자유롭고 부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취미나 덧없음을 미화하는 특성의 즐거움은 기대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발효된 음료는 지나치게 마실 경우 없다 할지라도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는 음식 목록에서 항상 제외해야 한다.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음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우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대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성실하고 근면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옥에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개혁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수감자들의 바른 행동을 확고히 하면서 미래의 교정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거대한 권력을 부여받은 단 한 사람의 인간이 있는 새로운 국가의 도구를 창조할 것이다. 파놉티콘의 원리는 감시와 경제성을 연결해야 하는 거의 모든 시설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파놉티콘 아이디어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쇠창살을 제거할 수도 있고 많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며 감시를 편안하게 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어진 공장은 진정한 산업 건물로서 한 사람이 수많은 작업을 감독하는 편리함을 주고 개폐가 가능한 다양한 공동주택에서는 이 원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파놉티콘식 병원은 청결함이나 환기, 의약품 관리에서 어떤 소홀함도 허락하지 않는다.
병실의 완벽한 분할은 환자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하며 흰색 철관들은 환자가 관리인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할 것이다. 각 선택에 따라 쇠창살 대신 내부에 유리창을 설치해 기온을 유지할 수도 있고 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 커튼을 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원리는 다행스럽게도 학교나 병원, 즉 한 사람이 다수를 감독하는 일을 맡는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파놉티콘 장치를 통해 단 한 사람에 의한 용의 주도함의 이점은 다른 체계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실함보다 더 나은 성공을 보장한다. 벤담의 파놉티콘은 일상에서 종종 비교된 사례가 바로 학교이다. 대개의 학교는 기본적으로 원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며 건물 전체를 볼 수 있는 감시의 중심이 없으므로 파놉티콘 원리를 완전하게 실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 전체가 아닌 교실 단위를 살펴보면 시각을 통한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푸코가 언급하는 규율작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일제강점기에 학교 평면이 구격화되면서 각 교실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하나의 파놉티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에는 보편화되지 않은 거대한 운동장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조회 시간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파놉티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장치이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파놉티즘 혹은 근대 권력장치로서의 공간 배치는 각 상황에 맞춰 세분화 혹은 정착화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통일된 형태를 지니지는 않지만 학교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근대를 시작으로 많은 기술적 진보가 축적되어 왔다. 특히 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한 완벽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전지전능 눈의 통제 권력은 언뜻 보아 파놉티즘과 건축적 형태를 자유롭게 분리시키는 듯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권력 장치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의 진화를 예고한다. 마치 벤담에서 오웰로처럼. 파놉티콘에서 찾아내는 것은 감시만은 아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감시로 인해 내면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사회에 익숙해지는 방식이다. 만일 현대 문명과 격리되어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야 할 경우 적응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망에 삽입되지 않은 모래안 같은 상태에서 하나둘씩 복잡한 사회구조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며 마치 복잡한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적응이 필요한 우리 시대의 생활 양식은 어떤 것이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삶에 어떻게 익숙해져 가는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 질문의 출발점으로서 파놉티콘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길이 파놉티콘의 심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파놉티콘이 확장해가는 지적 영역은 매우 방대하다. 이미 푸코라는 프리즘이 파놉티콘의 다양한 형태를 드러냈지만 앞으로도 각각의 빛은 계속해서 더욱더 분화되거나 다른 색과 결합해 확장할 것이다. 여기서 제레미 벤담과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